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와 LG U+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께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간밤에 유로존 정치적 리스크 속에서 발표된 유로존 투자 신뢰 지수가 19개월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짚어보고요. 외국인이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의견, 또 낙폭과대 수출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이 코스닥 내에서 대형주를 매수하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잠시 뒤 자세한 전략을 듣겠습니다. 네, 이슈 정보카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편의점 매출이 최고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짚고요. 이어서 올해부터 개선된다는 전력 수급에 대한 내용, 셧다운제 유예에 따른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낙폭이 조금씩 준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애써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15포인트 가까이 빠져있는 1938, 그리고 코스닥은 1.4포인트가 빠지면서 499.85로 다시금 500선 턱 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보죠.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제조업 수주 부진과 유럽 발악제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최근 환율의 변동성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 등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940선을 하회해 장시발했던 코스피 장중 194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흐름 조금 더 깊어진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76%의 내림세 보이면서 193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418억 원의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 수리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276억 원, 외국인이 132억 원의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00선을 하회해 내림세로 장출발했습니다. 나흘째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29%의 내림세 보이면서 49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나타내며 지수의 하락 흐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68억 원의 순매수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대내외 악재로 상승 압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 상황으로 인해 유로화가 우려감이 재부각되면서 오늘 1,090원 선 재돌파하면서 장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2원 60전에 오름세 보이며 1,087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42만 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한국전력이 2%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 부각으로 장 초반 상승 탄력 받았는데 현재는 하락 반전된 모습입니다. 주당 850원 밀려 32,7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99%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29만 9,5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신한제조가 2%대의 하락 흐름, 현대중공업 역시 1%대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37%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7,0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 이상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9,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1%대의 오름세, SK브로드밴드와 다음의 경우 1%대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5,6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GS홈쇼핑 강세 흐름 좋습니다. 3%대의 오름세 보이며 18만 5,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동서가 강보합권, 포스코 ICT의 경우 1.39%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고요. SFA가 현재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보이며 49,7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글로벌 악재로 인해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1.13%의 내림세, 삼성 SDI가 약세 흐름입니다. 이어서 LG이노텍이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71,4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가 유럽 리스크와 이 북한발 악재로 인해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2%대의 낙폭 보이며 55,0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이 2%대의 내림세, 대신증권 역시 1.83%의 하락 흐름 보이며 1,7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두산그룹 주주가가 현재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 확충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 하락 흐름 보였던 두산건설은 현재 상승 반전 성공한 모습입니다. 1%대의 오름세 보이며 3,28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두산중공업이 1%대의 상승 흐름, 반면 두산엔진은 1% 이상의 내림세 보여지면서 7,5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신당 창당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연일 테마주 주가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써니전자가 3%대의 강세 보이며 6,04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안랩이 1%대의 오름세, 솔그바이오 역시 2%대의 강세 흐름입니다. 이어서 한국정보공학이 4% 이상의 강세 보이며 4,02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ENL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초가가 낮게 형성된 탓에 현 주가는 공모가를 밑도는 모습인데요. 4%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 우리 ENL은 현재 4,59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현재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이날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이 2,834억 원, 연결 영업이익이 1,132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NC소프트는 500원 이상의 주당 오름세 보이면서 13만 8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SG 충남방적 살펴보겠습니다. SG 충남방적이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하락 흐름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의 오름세 보이면서 1,32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원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은 과연 시장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오늘 수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스페인의 불법 비자금, 정치인들의 이런 얘기로 사실 시장이 흘렀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증시의 어떤 환율적인 부분이 디커플링화 되고 있다는 모습, 그런 모습에 상당히 좀 초점을 삼는 게 가장 정확한 좀 분석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시장을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를 좀 점검해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시장을 하루하루 예상하기가 과거처럼 참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일단 시작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국인이요. 212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요. 기간이 281억을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차익거래 99억이 나오고 있고요. 빗자익거래로 125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베이시스가 0.5 밑에서 계속 최근에 들어서 놀면서 프로그램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외국인 선물 동향 어떻습니까? 오늘도 395억, 지금 288억 매도 분을 나오고 있는데 옵션은 양매도 흐름인데 콜 비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풋 비결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등가 기준 255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260이었는데요. 255가 풋 비결이 줄고 있다는 점은 사실 아래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오들어서 더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이슈만 봐도 사실 위로 갈 이유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60일선과 120일 이평선, 이거는 이따 전략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밑에서 오늘 개파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행보 위냐 밑이냐 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밑으로 방향이 일단 먼저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54억을 사고 있고요. 개인이 20억, 기관이 27억을 팔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상황 코스닥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물에서 자유로운 건 코스닥 시장인 만큼 코스피보단 그래도 형보단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섬유의복 업종만 제외하고서요, 전 업종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락문화, 방송서비스, 비금속 업종을 제외하고선 전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역시 업종별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자동차의 흐름 만만치 않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사이 엔화가 93엔 달러 대비 찍고 지금 잠깐 조정 92.34엔을 기록 중인데요. 상당히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급적인 상황도 지금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는 각각 어떤 것일지요? 네, 외국인은요, 전차 사지 말라는데 왜 자꾸 사는 거냐, 답답하네 참, 이렇게 제 속내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빗대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외국인이 오늘 정확히 따지면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운수장비 업종은 25억 정도 사고요, 전기전자 43억 삽니다. 개인과 비슷하게 두 업종을 사는데요.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공매도에 대한 청산분, 최근에는 공매도에 대한 청산분이 외국인 매수세로 잡히는 날은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은 지금 빠지는 건 뱅가드 물량 때문일 거야. 뱅가드만 지나가면 돼, 이렇게 좀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1월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뱅가드 물량,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정확히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그런 물량에 대해서 지금 너무 속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요, 거기에 맞서서 뱅가드 거창 뉴스를 좀 너무 믿지 마라, 안타깝다. 사실 뱅가드 물량 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머징 국가 지수에서 선진 지수로 편입되는데 빠지기만 하겠습니까? 그래, 들어오는 물량도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물량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웃긴 거죠.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북한 핵 관련 뉴스도 김정일 생일 전후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엔 시장을 뺄 때, 논리일 때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의 어떤 비약에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어느 때보다 좀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히 짜주십시오. 네, 일단은요, 차트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선물 연결 차트 가장 신뢰하는 제가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시면요, 60일, 120일 이평선, 지난주에 한번 1월 25일이었죠. 결국엔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왔었고요. 거기서 행보를 할 거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위에 만약에 올라가면 21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21선이 밑으로 꺾였기 때문에 올라가도 그것을 뚫기는 쉽지 않다. 어느 모멘텀이 없는 이상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지금 200일 이평선 밑으로 선물지수 254라인까지 오늘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55지만 장중에 254.5를 찍었고요. 결국엔 차트가 행보하다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200일 이평선에서도 역시 한번 행보를 한 1주에서 짧으면 2, 3일 하다가 또 방향을 주겠죠. 근데 그게 위보다 아래가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롯데케미칼 어떻습니까? 실적 옛날 호남석유화학인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3%, 당기순이익은 아예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개판 5분 전입니다, 실적들이. 근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미국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컨센서스에 워낙 낮게 깔아나오면서 컨센서스 대비 상회했다, 이러면서 치고 올라가겠다는데 할 말 없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조작도 사실 있는 거지만,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기대가 워낙 상반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이 왜 디커플링화 되는지, 거기에다가 최근에 강세가 됐던 오늘 환율이 원화가 3원 반등을 주지만 어제 12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율 반등을 주는 거고요. 글로벌 유동성의 힘이 계속 원화, 즉 원화 절상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수출 제조업이 많은 상장인 우리나라 코스피가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고 수급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계속 강조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차만 사는 개인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대로 전차를 산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안 샀으면 좋겠다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싶고요. 내수주 단기 매매가 살 길이라고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사실요. 제가 어저께 이제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내수주 중에 뭐 KTNG, LG패션, 한섬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LG패션의 4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이 가격에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반등 28,000원대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4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간은 계속 차익 실현물을 내뱉지만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어제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롯데케미칼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성장성은 더 정체된 내수주지만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0%나 무려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법인세 비용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순이익이 더 많이 증가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주가가 그래도 빠질 만큼 빠져서 거기에서는 안 내린다. 그런 것들이 내수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주들 그런 거 자신이 없으면 매매하시지 말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완전하게 한국 시장은 지금 디커플링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 이유가 환율이 변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저도 작년에 버냉키가 9월 달에 이제 QE3 썼을 때 잠깐 제가 한 달 정도 강세장을 예고를 했었다가 다시 접은 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에 그 실수가 뭐냐면요. 유동성 함정을 저는 좀 간과했었습니다. 왜냐면은 1차, 2차 때 QE1, QE2라는 그런 정책은 사실 유동성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머징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고 그게 위험자산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당연히 접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과거 사례로 충분했었고요. 미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은 결국엔 이머징 시장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죠. 일본이 자산 매입을 무제한으로 할 거고 엔화를 찍어내겠다고 똑같이 발언했습니다. 물론 그걸 2014년 유예는 줬지만 왜냐하면 단기적인 충격이 워낙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예를 준 겁니다. 일본은 전부 다 욕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과연 미국이나 유럽이 일본을 욕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밤사이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급락했던 것도 유로존이 금융위기를 돈을 찍어내는 문제, 단기국채를 무제한으로 사주는 문제, LTR로 자금 그런 것들이 이제는 끝나가면서 상한화해주고 있지만 금융위기는 만약에 끝났다고 치더라도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실업률을 보십시오. 스페인이 26.02%로 사상 최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26%대입니다. 미국이 대공황 1930년대 때 실업률이 24%가 최고치였습니다. 그때보다도 더 심한, 즉 금융위기는 끝났지만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가고 있다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오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은 또다시 금융위기가 아닌 어떤 사회 경제적 위기로 더 큰 문제로 분명히 올해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면은 유럽 시장 랠리는 사실 1월달 랠리가 마케러치 보고서 미국 리포트를 보면은요 항상 15년 동안 과거 15년 동안 1월달에 유럽 증시가 안 좋았던 적이 3번밖에 없었습니다. 12년이 좋았다는 건데요. 12년치가 그런 만큼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어떤 악재적인 뉴스는 계속 파묻히고 좋은 뉴스들만 흘렀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시장 규모, 시장에 상당히 잘 본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1월 달 안에 잘하면 2100을 가고 2200을 간다. 뭐 1분기 안에 2400을 갈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거꾸로 흐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한화할 때 시장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는 시장을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박 팀장은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나 이렇게 좀 들으실 게 아니라 저는 좋을 때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사실 지수가 100포인트 빠져도 내수주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주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감주를 제가 정확하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시장이 안 좋다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주식시장으로 올지 채권시장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안전자산으로 갈지 아직 모른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 9월에 간과했던 것을 실수를 다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가면서 지금
지금 또다시 분석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과거의 실수를 맞춰나가면서 성공으로 이끄는 게 저는 증시에서 성공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코스닥에서 잡주, 테마주 이런 것들을 50% 100% 먹기보다 월간 수익을 안전하게 2% 3%라도 먹고 가면 연간 복리 수익률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추천드리지 못했던 음식료 업종, 내수주 업종, 의료 업종 이런 것들을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장기로 매매하기엔 상당히 힘든 종목이지만 가격 박스권 레인지에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신다면 상당히 지금 유동성 시장의 이 함정, 이 그늘 속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업종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분석 더 치열하시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것들을 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말라는 지금 환율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자동차 업종들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정말 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 미국과 유럽 얘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더 심층 있게 업종별 그리고 기업들 위주로 좀 짜드릴 것을 좀 약속을 오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 일본은 현재 경기 부양책과 재정 지출 삭감이라는 이 양립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평을 내놨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사무엘슨이 지적한 건데요. 경기 부양책 추진과 재정 지출 삭감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면 부채가 과도해지고 자산 버블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런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 같은 일이 벌써 발생을 했죠. 과거에 경기 부양책을 했지만 물가는 계속 오히려 떨어져서 안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하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과도한 부채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지금 현재 공공부채 비율이 약 한 245% 정도 됩니다. GDP 대비로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의 95%는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인내심을 상실하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배경은 이제 적자를 언젠가는 줄일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닐 거라는 것이 이제 현재 지금 얘기고요. 결국에서는 이제 부양책이 시들해지면 일본이 장기 저성장,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제가 볼 때도 일본의 부채는 굉장히 많고 지금 엔저가 좀 강하고 있지만 결국 G20 정상회담에서부터 압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작년이었던가요? 중국이 G20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를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위안화 절상이고요. 하나는 내수를 증진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위안화 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수를 시진핑은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G20 정상회담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사실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한테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엔화에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엔화가 약세를 보임으로 해서 그들의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말이 좀 많은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황입니다. 그동안 환율 영향으로 많이 빠진 낙폭과대 수출주, 과연 담아도 될까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조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내수주를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경기 민감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장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서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접어들었는데 재미난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2009년도 5월에 최저점일 때 시장의 자금 유입이 525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14,000원 왔는데 올 초에 들어간 돈만 680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유동성 초입이라는 얘기고 채권도 55년 만에 과매수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딴 데로 가고자 할 텐데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위험자산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경기가 상승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에 방향을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봐라 내수주가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항상 디커플링이 났다가 커플링을 갈 때 우리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늦게 출발하지만 강력하게 가고요. 또 고점에서 내려올 때도 남이 먼저 내려간다 우리는 늦게 내려오는 대신에 빨리 내려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올라가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북핵 문제도 있고 엔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뱅가드 물량,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뱅가드 물량이 10조 정도 되는데 벌써 한 2조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000조인데 10조가 시장을 유린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7월 27일부터 들어왔던 매수야 뱅가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시기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전부터 들어왔었던 거고 작년 7월 27일에 들어온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은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 새로운 매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매수가 된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매수를 해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경기 방어주를 사는 것보다는 민감주를 사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결국 디커플링, 커플링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약재를 맞았을 뿐이지 그 약재들은 다 해결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엔화 약세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나? 이것도 결과에서는 원화에서 맞불을 놓든지 금리 인하를 하는지 토빈세를 주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잠재적인 약재를 시장을 억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경기 민감주에서 시세가 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5인의 전문가가 각각 제시한 12자 투자 전략은요. 글로벌 악재로 인한 기간 조정을 예상하고 코스닥 대형주의 매수 전략을 글로벌 악재 추가 조정 예상, 바이오 업종의 신약 개발 소식에 주목하자 설 연휴 주식을 매수한 뒤에 즐기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경기 방어주, 바이오 미디어, 아몰레드, 서비스, 바이오 업종, 휴대폰 부품주로 바이오 업종이 중복해서 나왔네요. 네, 오늘은 동부증권 목동점의 박성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 힘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예,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좋은 자동차 부품주,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몇몇 보험 업종과 내수 업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하락을 하고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한 바이오, 엔터, 게임,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이 큰 IT 부품주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업종과 종목을 한 번에 듣고 싶습니다.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 둘까요? 네, 일단 업종은 이제 바이오 그리고 미디어, LED 업종을 조금 보셔야 될 텐데 최근에 코스피가 어렵다 보니까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기반의 매수세가 많이 넘어왔죠. 이런 종목들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당분간은 시세가 나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뱅가드 물량이나 프로그램 매물만 하더라도 3, 4개월 동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LED 업종 중에서 이제 루미마이크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사파이어 인got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개선이 됐고요. 최근에 LED 조명 시장이 열렸습니다. LED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백열구를 대체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급증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LED 업체 중에서 이제 루멘스 서울반도체 루미마이크로 여러 개가 있겠지만 루미마이크로가 조명 비중 95%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40%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길게 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짧게 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루미 마이크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과 영업 규제 가운데서도 편의점만 10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업계 매출 규모는 10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성장했습니다. 이는 2003년 성장률 29.4%에 이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력난 우려가 이번 겨울을 끝으로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 여건은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전력 수요는 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총 발전 설비는 전년 대비 5.7% 늘어나 수요 증가율을 웃돌 전망입니다. 정부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철회로 그동안 모바일 게임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던 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경기 불황 속에서도 편의점 매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편의점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것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1인과 2인 가구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들의 패턴에 맞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는 너무 많은 제품을 사야 되니까 그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어떤 특화된 제품들을 편의점에서 내놓다 보니까 그 유통업계 중에서 가장 편의점이 높은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2003년 편의점이 스타트했던 그런 성장률 29.4%에 이어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인 19.8%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편의점이 작년에 3,279개가 늘어서 전국에 24,500개의 편의점이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 편의점에 못지않게 이제 성장한 쪽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택배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식품하고 생활용품 쪽으로도 큰 성장이 있었고, 불황이다 보니까 불황용 렌탈 서비스가 또 크게 확장된 것이 온라인 쇼핑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백화점하고 대형 마트는 안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2012년 4월부터 강제 휴무가 시작되면서 기본에 있던 점포들이 그 역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도 통상 그 상반기에 두 자릿수 정도의 성장률을 보입니다만 2012년에는 5%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그 백화점의 그 가장 큰 매출원인 그 명품에서도 역성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도도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은 4.9%, 대형마트는 2.7% 정도 성장할 거에 비해서 그래도 편의점에서는 1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서 그 유통업계 중에서는 그 편의점이 가장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편의점 업계의 가장 큰 그 핫 이슈는 드럭스토어입니다. 그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드럭스토어는 이제 미국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약국에다가 약국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용품을 파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올리브영이나 왓슨 같은 그 드럭스토어들은 그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품이나, 그리고 또 젊은 오피스 레이디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으로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이제 그 여성 편의 물건하고 화장품을 갖다 놓아서 이제 새로운 어떤 미국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드럭스토어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드럭스토어가 그 유통업계에서는
그 2013년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마트 업계조차도 지금 드럭스토어 진출을 위해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 최근 몇 년간 폭염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시로 전력 경보가 발령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겨울을 마지막으로 이 전력난 우려가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고요? 예, 어저께는 미국 슈퍼볼 경기에서 30분간 정전이 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올해 겨울에도 계속해서 블랙아웃이 된다는 경고가 이제 정부로부터 계속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이제 올해 겨울을 마지막으로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소식인데요. 뭐냐면 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이제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도 왔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 15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근 19.6%, 근 20%에 가깝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기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도 지금 억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가 매년 5.3% 정도씩 늘었는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전기요금도 오르고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2.5%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제 많이 늘어야 3에서 3.5% 전력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발전 설비 용량은 매년 5.1%씩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보다도 공급이 늘어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전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난방 연료로 전력이 상당히 대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13.7% 정도 최종 에너지로 소비되던 것이 2011년에는 19.6%까지 소비가 됐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62%에서 2011년도 50.9%로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2007년에는 타 에너지원에 비해서 전기가 훨씬 저렴해지면서 저렴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유가는 추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전 세계 글로벌 유동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유가는 크게 올라가면서 저렴한 전기로 난방이 전부 대체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2012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겨울을 마지막으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2012년도 전력 늘어나는 것이 1980년대 이후 세 번째로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전력 수요가 줄었던 것은 IMF 때였고요. 그 다음은 2009년 미국 금융위기 때였는데 올해 또 다시 한번 크게 줄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에 전력 수요가 많이 줄은 이유는 어떤 블랙아웃 경고가 나온 것은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발전 설비들이 감력 발전, 그래서 고장이 나거나 정비가 필요해서 발전 시설이 스톱되는 그런 용량이 많아서 오히려 발전 설비 용량은 마이너스 0.9%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블랙아웃에 대한 전기가 모자란 것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최근 지주사들 몇몇 회사들은 민자 발전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요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공급이 이렇게 원활해지게 되면 한국전력이 민자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잘 구매하는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해당 업계들은 한숨 돌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모바일 셧다운, 게임 셧다운제라는 것은 이제 청소년들, 즉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온라인 게임에는 적용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 적용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당선자도 선거 기간에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는 지금 모바일 게임 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대표적인 예로
그 연령층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2억에서 5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정도 자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반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게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글 앱이나 애플의 마켓 스토어에서는 외국 게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오히려 그 불평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근에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유예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중국 소식 전해주시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들려주십시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66% 하락한 2412.2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2400선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춘절이 다가오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최근 들어서 각종 소비자 가격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관들의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3.1%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분기에 2.4%를 나타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월 토지 양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0%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토지량이 증가하고 있고 토지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조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스탠다드 차트에서 발표한 국내 부동산 개발사 3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부동산 시장이 회복 동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개발사들 또한 또다시 토지 구입에 나서는 등 계속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2년도 철강 기업의 순이익은 98%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계속적인 실물 경제 우려감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철공업종의 둔화 움직임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 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를 나타내는 만큼 2013년도에는 철강업종들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 속에서 24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김재현 차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장 흐름 아무래도 그 시장의 흐름, 그 외인들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매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대비 지금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외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대비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외인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매수했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로 환산했을 때 2,300포인트 정도에 와 있는 지수고요. 작년 1월에 매수했다고 했을 때는 2,115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가드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매물 내놓는다는 입장에서는 외인들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 공격적으로 맞서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팔아도 충분히 수익권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은 뱅가드 펀드 매도가 나오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좀 약세 국면에 시달릴 수 있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4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17% 이하로 떨어지면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실적이 돋보이는 몇 가지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같은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일시적으로 분기상으로 일회성 비용으로 좀 부진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양호한 차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하셨던 투자 방법이나 지금까지 들고 있던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시기보다는 포트에 변화를 좀 주셔야 될 시점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중국 춘절 관련해서 우리 증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 기대가 큽니다. 춘절 관련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 춘절 관련주 제가 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1월 초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상대적으로 집과 지수는 우리나라 시작하면서 2100가에서 시작해서 지금 1930 정도에 와 있지만 춘절 관련주들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거나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춘절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여행주가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카지노주, 파라다이스 GKL,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가 있겠죠. 코스맥스, 에이블 CNC, 한국콜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의료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베이직 하우스가 있고요. 또 그릇으로 유명한 락앤락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군들 보시면은 오히려 시장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상승이나 좀 보합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로 춘절 관련해서 춘절 관련쯤에는 그 해당 종목군들 좀 강한 상승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봄에도 그랬었고요. 작년 국경절에도 그랬습니다. 이유를 따지자면은 중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미 한 10만 명 정도 예약이 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수요와 여행 수요, 또 면세점 등의 쇼핑 수요, 그리고 또 숙박업소의 수요가 몰리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번 주 그 흐름이 가장 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오후장 관심 종목 어디에 눈을 돌려볼까요? 네, 오후장 관심 종목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긴 합니다. 한국콜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틀 정도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다른 춘절 관련주에 비해서 차트가 조금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한국콜마 한다면은 가장 폭발적인 부분이 중국에서의 성장성입니다. 중국에서의 성장 동력을 작년까지 완비를 시켜놓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회사 수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 보이겠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 약 30% 정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은 화장품주들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가능해 보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15,200원 지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한국콜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종목 킥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